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지난주 계속 이어서 수요 공급 이론 배우실 텐데, 수요 공급 이론 마무리했고 이제 그 수요 공급을 배울 때 보통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해서 유량 개념이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용어 하나 해석할 것이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구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재는 9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유량과 저량 그리고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구분이 있는데 의미부터 확인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유량은 영어로 표현하면 flow, 기간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저량은 영어로 표현하면 stock, 즉 시점을 의미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유량은 기간 개념이고 저량은 시점 개념이다, 스탁이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사회 지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지표 중에서 반드시 기간이 주어져야만 그 의미와 그 수치의 크기를 해석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반대로 기간이 주어지지 않아도, 즉 주어진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그 측정과 더불어서 수량화가 가능하고 또 그 의미 해석이 가능한 변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반드시 기간이 주어져야만 그 측정과 더불어서 수량화가 가능하고 그 의미 해석이 가능한 변수를 유량 변수 그러고, 반드시 그러나 주어진 시점에서도, 기간이 주어지지 않고도 주어진 시점에서도 그 측정과 더불어서 수량화가 가능하고 그 의미 해석이 가능한 변수, 이것을 저량 변수 그래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어느 것이 유량 변수이고 어느 것이 저량 변수인가 하는 걸 구분하는 것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 자, 가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이 1000만 원이다.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때? 이거 많아요, 적어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소득이 한 달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년 연봉이 1억 2천이잖아요. 그러면 제법 많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1년의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아주 많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간이 주어져야만 반드시 이것이 크다, 작다 의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은 당연히 뭐가 돼요? 유량 변수가 돼요. 즉 기간이 주어져야만 많다, 적다 의미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소득은 유량 변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 내 자산 또는 재산이 100억이다. 실제는 그게 안 되지만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1년 동안에 100억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100억이다 해도 얼마든지 많다, 적다 의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되는 것이고? 저량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기간이 주어져야만 많다, 적다 의미 해석이 가능하고 수량화와 측정이 가능한 변수, 이것이 유량 변수. 반대로 주어진 시점에서도 측정과 더불어서 수량화가 가능한 변수, 이것이 저량 변수가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유량 변수 사례를 보니까 소득, 소비, 임대료, 생산량, 투자, 수요, 공급, 인구, 변동, 국민 총생산, 수출량, 수입량, 연간 이자 비용, 급여 등등 국제수지, 거래량 이런 것이고, 저량 변수를 봤더니 자, 2번에 3번 있죠? 자본, 국부죠? 재산이죠? 인구, 주택, 보급률, 주택, 재고, 통화량. 여기서 통화량은 전화 통화량이 아니라 화폐 통화량,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 보유액, 순자산가치, 주택의 수, 이것이 저량 변수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된다네요. 그래서 어느 것이 유량 변수, 어느 것이 저량 변수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많은데, 근데 이걸 다 암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워낙에 지표가 많으니까. 따라서 이걸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보고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하고 반드시 기간이 주어져야 많다, 적다, 크다, 작다 해석이 가능하면 이것은 뭐이고? 유량 변수. 그것이 없이도 그냥 지금 당장도 많다, 적다 의미 해석이 가능하면 저량 변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응용해서 여러분들 몸무게가 80kg다, 70kg다, 이건 어때요?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 달 동안에 70kg, 지금 시점에 70kg. 지금 시점이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저량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몸무게는 저량 변수가 되는 거예요. 나이도 지금 시점에 나이 얼마냐? 저량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득, 아까 설명했죠. 소득은 한 달 기간이 주어져야 많다, 적다 의미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이것은 뭐이고? 유량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 다시 한번
인구, 우리나라 인구 이것은 뭐예요? 지금 시점의 인구, 한 달 동안 인구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지금 시점의 인구잖아요. 그럼 뭐가 되고? 저량 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축 지금 시점의 저축이 얼마냐?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저량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또 이 저축도 사실은 그 판단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주택 보급률,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몇 명이냐? 몇 세대냐? 몇 퍼센트냐? 한 달 동안의 보급률, 지금 시점의 보급률. 지금 시점에서 몇 프로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되고? 저량 변수가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때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해야 많다, 적다, 의미 해석이 가능하면 유량 변수. 그거 없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많다, 적다 하고 해석이 가능하면 이것은 저량 변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구분해서 틀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문제 적응 능력이거든요. 해서 좀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접해보는 게 좋아요. 지표를 접해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유량 변수, 저량 변수에서 어느 것이 유량 변수이고 어느 것이 저량 변수가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 수요 공급은 통상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유량 변수였잖아요. 그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근데 부동산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보통 유량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는데, 부동산의 경우처럼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재화를 분석할 때는 유량의 수요량, 공급량 말고도 저량의 수요량과 저량의 공급량도 같이 분석한다. 다시 한번,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 공급량을 분석할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해서 유량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칙인데, 부동산의 경우처럼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재화를 분석할 때는 그 시점에서 주택의 수급량이 얼마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의 수요량과 저량의 공급량도 같이 분석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유량의 공급량, 유량의 수요량, 저량의 공급량, 저량의 수요량 구분되어 있는데, 원리를 잠깐 보니까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요자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저량의 공급량 일정한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수, 저량의 수요량은 일정한 시점에 소비자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수를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 한번 볼까요? 2016년 3월 1일 현재 서울에 있는 주택 총수가 300만 세대인데 그 중에서 10만 세대가 벼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몇 년 동안, 2년 동안 전국에 공급된 주택수가 100만 세대인데 그 중에서 90만 세대가 팔렸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저량의 수요량과 공급량, 유량의 수요량과 공급량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니까 2016년 3월 1일 그러면 이것은 어때?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저량. 그죠? 반대로 2015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0일까지 그것은 2년 기간 동안에 파악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는 것이고? 유량으로 파악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한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총수, 그래요. 그러면 몇만 세대? 서울 주택 총수가 300만 세대이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300만 세대. 저량의 수요량은 일정한 시점에 소비자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또는 소비하고 있는 주택의 총수. 그러면 300만 세대 중에서 10만 세대가 공가이면 몇만 세대 소비하고 있나요? 290만 세대 쓰고 있고 나머지는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량의 수요량은 290만 세대, 그러는 거예요. 일정한 시점에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주택의 총수. 반대로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급자들이, 유량의 공급자부터 할까요?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공급된 것이 얼마? 100만 세대죠. 그러면 유량의 공급량은 100만 세대. 반대로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주택의 수.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만큼 공급된 것 중에서 90만 세대가 팔렸으면 10만 세대가 안 팔렸고 90만 세대는 소비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럼 유량의 수요량은 90만 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량의 수요량과 유량의 공급량을 사례를 통해서 읽어내시는 게 중요해요. 읽어내시는 게.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일정한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수, 이것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고, 일정한 시점에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주택의 수, 이것이 저량의 수요량.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또는 공급하고 있는 주택의 수, 저량의 공급량.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또는 소비하고 있는 주택의 수,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읽어낼 줄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응용되고 하는 건 나중에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량변수, 저량변수 의미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유량변수가 어떤 것이 있고 저량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가 구분하는 거 아주 중요하더라. 그 구분할 때 요령은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이렇게 해야 조건이 주어져야 많다 적다 의미 해석이 가능하면 유량변수이고, 지금 시점에서 많다 적다 의미 해석이 가능하면 저량변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해볼까? 자, 주택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것은 어때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기간이 주어져야 되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유량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5억이다.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5억, 지금 시점에서 10억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되고? 저량. 그래서 임대료는 유량변수, 주택가격은 저량변수, 이렇게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유량의 공급량과 수요량, 저량의 공급량과 수요량 읽어내는 거 중요하고,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유량변수, 저량변수의 흐름과 내용 쭉 확인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자, 99페이지 수요 공급의 탄력성인데, 먼저 수요의 탄력성. 자, 개념을 보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것이 이제 이른바 수요 함수에서 수요 결정 요인들 뭐뭐 있나요? 가격도 있고 인구도 있고 소득도 있고, 아니면 대체제나 보완제 등의 관련제 또 연관제죠. 관련제, 가격도 있고 등등 많겠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어느 한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하냐 하는 것이 수요의 탄력성.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약간 더 들어가서 보시면 탄력성 혹은 탄력도 그러는데, 탄력성 또는 탄력도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예요. 어떤 자극이 딱 가해졌을 때 그 반응이 어느 정도 크기로 반응하냐. 반응의 크기가 크면 탄력도가 크다, 탄력성이 크다는 것이고, 자극에 비해서 반응이 적으면 탄력성이 작은 것이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럼 자극은 뭐야?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 반응은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자극 요인 중에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게 자극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어느 한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의 크기로 반응하느냐 하는 정도를 수요의 탄력성 그래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수요 결정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런 다양한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동하느냐 하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요. 즉 가격이 변동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동하느냐 하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반대로 여기다가 소득이 변동하면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그럼 소득의 변동률에 대한 수요량의 변동률,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변동률을 바꾸면 뭐가 되는 거? 수요의 인구 탄력성 그러는 것이고. 그렇죠? 또 대시나 보완제, 관련제 가격이 변하면 당해제 수요가 어떻게 변하냐 하는 것이 수요의 관련제 탄력성, 이렇게 한 거. 이제 그때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래요. 그래서 그 자극이 뭐냐에 따라서 가격이면 가격 탄력성, 인구면 인구 탄력성, 소득이면 소득 탄력성, 관련제면 교차 탄력성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수요 결정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지만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 수요 탄력성 그러면 통상은 가격 탄력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동했을 때, 즉
자극을 줬을 때 수유량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동하느냐 하는 것이 수유의 가격 탄력성인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99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이고 근데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할 때 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미분값으로 계산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른바 점탄력성. 그리고 이제 평균값으로 계산. 그죠? 이것이 바로 호탄력성 또는 기간탄력성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구분하는 이유를 잠깐 보면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할 때 점탄력성의 경우에 그 기준 가격이나 기준 수요량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말고도 평균값으로 구하는 호탄력성도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례를 통해 잠깐 한번 원리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100페이지 그 탄력성 계산에 예해서 쭉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가격이 한번 볼까요? 가격이 만원, 평당 만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였는데 2,000평인데 2,000평이었는데 이것이 A점이고 근데 가격이 12,000원 됐나요? 그러죠? 12,000원으로 증가했더니 수요량이 몇 평으로? 수요량이 1,500평으로 감소했다. 자,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했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점탄력성의 경우 기준을 만원으로 잡느냐 아니면 12,000원으로 잡느냐 이건 최초 가격이고 이것은 변환 후의 가격이죠. 있을 때 최초 가격이라고 구했을 때하고 변환 후의 가격이라고 했을 때 탄력성의 크기가 달라져요. 한번 해볼까요? 먼저 최초 가격 기준. 기준되는 가격이 얼마일 때? 만원일 때. 그러면 만원에서 얼마가 상승했더니 2,000원 상승했으면 상승분이 2,000원이네. 2,000원이 플러스 됐더니 수요량이 원래 몇 개에서 몇 평에서 2,000평에서 얼마가 1,500평으로 감소했으면 감소분이 500평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00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 기준 가격이 만원이었을 때 이거다 만원이구나. 잘못 썼구나. 만원. 자, 그럼 이랬을 때 탄력성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지금 이 그 공식을 보니까 이게 이른바 분수의 분수잖아요. 번분수. 그러면 원래는 6거 나누기 6거에서 값 구하고 6거 나누기 6에서 값 구한 다음에 6을 6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안에 걸 곱해서 밑으로 내리 깔고 밖에 걸 곱해서 쳐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약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2개 약분하고 3개 약분하고 이거 하나 약분했어. 그러면 안에 거 곱하니까 2는 뭐가 돼요? 4. 안으로 밑으로 깔고 밖에 거 쳐 올리면 돼. 곱해서 1 곱하기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 해서 그러면 어때? 1.5 나누기 4니까 1.25가 되네요.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변환 후에 나중값을 기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2,000원일 때 12,000원. 그럼 기준가격이 12,000원에서 얼마 됐더니 2,000원이 마이너스 됐죠. 만원 됐으니까. 그럼 2,000원이 마이너스 됐더니 수요량이 원래 몇 개에서 1,500에서 몇 개가 증가? 2,000원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500이 돼버렸네. 나중값을 했더니 나중값. 이건 최저값을 구한 것이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자, 3개 그렇죠? 3개 약분하고 2개 약분해서 그랬더니 2 곱하기 15면 30이죠. 분모 내에서 깔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이고 12 곱하기 5면 몇입니까? 60인가요? 60. 그러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몇이 돼요? 2가 되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A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5지만 B점으로 했을 때는 2가 됐네요. 그러니까 점탄력성의 경우에는 기준 가격을 뭘로 하느냐?
최초값으로 하느냐 아니면 나중값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탈선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러기 때문에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초값과 나중값 합해서 평균을 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이른바 호탄력성 그래요. 평균은 아마 6호하고 한 중간쯤에서 탄력성의 크기가 계산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니까 자, 최초값이 얼마? 최초 가격이 10,000원. 그 다음에 변환 후 것이 12,000원. 맞죠? 6호분의 2,000원. 플러스 했고, 그 다음에 수혜량 2,000평. 변환 후 것이 1,500평 합한 거분의 마이너스 500. 그러면 이거 얼마? 22,000분의 2,000. 그 다음에 이거 3,500분의 얼마? 마이너스 500. 그러면 이거 해보니까 이거 3개 약분하고 요거 2개 약분했더니 35 곱하기 2 하면 얼마? 70이죠? 70. 그 다음에 22 곱하기 5 하니까 얼마 나오나요? 하여튼 얼마가 나왔겠지. 22 곱하기 5. 한번 해볼까요? 2, 5, 10. 이러 2, 5, 10. 110이네. 그럼 110.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그럼 110 마이너스 나누기 70 한번 해보세요. 110 나누기 70 했더니 1.57이 됐는데 앞에 뭐가 붙어있더라? 마이너스가 붙어있더라.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보셔요. 자,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할 때 탄력성의 값은 가격이 변동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동하느냐는 것인데, 자, 점탄력성의 경우는 기준가격분의 가격의 변동분 기준 수량분의 수량의 변동분인데, 기준 가격을 최초값을 했을 때하고 나중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탄력성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따라서 오차가 크더라.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합해서 평균값으로 구한 것이 바로 호탄력성에서 이렇게 구해지더라. 자,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문제의 조건을 잘 보세요. 최초값으로 구하세요? 아니면 나중값으로 구하세요? 그죠? 아니면 평균값으로 구하세요?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그 주어진 조건대로만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할 때 요령이 안에 거 곱해서 분모로 깔고 밖에 곱해서 분자로 쳐 올리면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리고 항상 분수 계산할 때는 분자 나누기 분모다. 이렇게 계산해서 틀을 딱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최초값으로 가든 나중값으로 가든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했더니 이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5, 이건 마이너스 1.57 그랬는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단순히 계산식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되더라.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 봤더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고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의 의미.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마이너스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탄력성의 크기가 마이너스라는 것의 의미거든요. 자, 근데 탄력성의 크기는 요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인 것은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이 이거 필요 없이 절대치로서만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표시하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계산으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다. 근데 마이너스 값은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이 반응의 크기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치로서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표시하면 된다. 거기까지만 딱 잡아두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공부해서 탄력성의 의미 확인하시고, 특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동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동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고,
특히 탄력성의 크기를 사례를 통해 계산할 때는 최초 값으로 구했을 때, 그리고 나중 값으로 구했을 때, 그리고 평균 값으로 구했을 때를 사례별로 계산해서 적응하는 훈련만 하시면 되는 거 중요하고, 최초 값이나 나중 값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 첨탄력성이고, 평균 값을 기준으로 구할 때는 호탄력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이 되더라. 근데 굳이 마이너스는 표시할 필요가 없이 절대치로서만 표시하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101페이지 그 점탄력성하고 크기에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너무 깊은 내용이에요. 이건 건들지 마. 꼭 100점 맞아야 된다 하는 사람만 이거 봐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80점 맞아도 된다 그러면 안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0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탄력성의 크기의 여러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했을 때 그 의미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탄력성의 값은 마이너스로 측정되더라. 근데 굳이 그건 표시할 필요가 없이 절대치로만 표시하면 된다는 거 확인했고, 그럼 그랬을 때 이제 그 크기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량의 변화의 비율이거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 분수로 표시되죠. 자, 분수로 표시될 때는 그 측정과 판단 기준은 보통 1이에요. 1. 1이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같을 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의 크기가 같을 때가 1이 되는 것이고, 반응이 크면 1보다 큰 것이고, 반응이 작으면 1보다 작은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할 때 기준은 바로 1이 된다. 그러면 1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 이 값이 1이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어떻다? 같다. 100분의 100, 1000분의 1000, 1분의 1 다 1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가격의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이 같은 단위로 변한다. 그래서 이것을 단위 탄력적 그래요.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단위로 변한다. 이것을 단위 탄력적 그래요. 이 말은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큼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의 비율로 수요량이 증가한다. 가격과 수요량의 변동률이 똑같아.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10% 감소하고, 반비례니까 가격이 10% 하락하면 수요량은 10%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이 같다. 그리고 1보다 크다는 것은, 자, 이 값이 1보다 크려면 분모보다 분자가 커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가격의 변동률보다 수요량의 변동률이 더 크다. 자극보다 반응이 더 크다. 이것을 탄력적 그래요. 풀면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수요량은 많이 감소하고,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수요량은 많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탄력적 그래요. 가격의 변동률보다 수요량의 변동률이 더 크다. 탄력적이고, 반대로 1보다 작다는 것은 가격의 변동률보다 수요량의 변동률이 작다. 가격이 많이 상승해도 수요량은 조금 감소하고, 가격이 많이 하락해도 수요량은 조금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반응이 시원치 않죠. 그래서 이것을 비탄력적 그래요. 가격이 많이 변해도 수요량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반응이 크지 않다. 가격이 많이 상승해도 수요량은 조금 감소하고, 가격이 많이 하락해도 수요량은 조금 증가한다. 이것이 비탄력적. 0이라는 것은, 자, 이 값이 분수값이 0이 되려면 분자가 0일 때, 이 말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 그 얘기는 이게 수요량이 0 이게 아니라 수요량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수요량은 그대로, 이게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은 그대로, 하락해도 수요량은 그대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 이것을 완전히 비탄력적 그래요. 마지막으로 무한대라는 것은 분자가 무한대일 때,
즉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한다.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감소하고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증가한다. 이것을 완전히 탄력적이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5가지로 측정해서 표시하는데 0이거나 무한대인 경우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경우고 보통 이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그리고 단위 탄력적이냐 이게 가장 자극이 가해졌을 때 반응의 크기가 크면 탄력적이고 반응이 별로 없으면 비탄력적이고 아주 반응이 없으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무한대로 반응하면 완전 탄력적이고 그리고 자극과 반응의 크기가 똑같으면 탄력성이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모양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잠깐 이제 볼까요? 수직이면 0, 수평이면 무한대. 길이가 여기 있다. 완만하면 1보다 큰 것이고, 길이가 가파르면 비탄력적이고, 그리고 기울기, 수직곡선의 모양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엉덩이 깔고 앉아있죠? 이렇게 해서 직각 쌍곡선인 경우는 어느 점에서든지 항상 수요 탄력성은 1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보면, 수직인 경우 한번 볼까? 이게 가격이고 수요량 했을 때 수직이면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가 없죠. 여기서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수평이면 가격이 조금만 변하려고 탁 건드기만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해버리죠. 이것이 완전 탄력적.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격이 크게 변해도 수요량은 변화폭이 가격이 많이 변해 수요량은 조금 변하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비탄력적이고 반대로 기울기가 완만하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은 뒷담화니 변하네. 그죠?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은 많이 크게 변하네. 이것이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그래서 탄력적이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완만하면 탄력적, 급경사하면 비탄력적이고 이건 암기해버려요. 즉 수요곡선의 모양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직각 쌍곡선이면 즉 엉덩이 깔고 앉아있으면 어느 점에서든지 항상 수요 탄력성은 1이다. 이것만 딱 잡아두시고 완만하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그러면 이제 암기할 때 이거보다 이게 상당히 비탈져 있죠. 그래서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응? 비탈져 있어서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자, 다르게 해석하면 수평이면 무한대이죠. 그러면 수평에 가깝다는 건 그만큼 탄력성이 크다는 것이고 수직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에 가깝다는 건 그만큼 탄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만하면 탄력적, 급경사하면 비탄력적 이렇게 해석해서 구분하시면 된다.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수요곡선의 모양을 보면 완만하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그렇게 해석해서 구분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수요곡선의 모양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설명드린 것이 10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탄력성의 크기와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해서 그림과 더불어서 표가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원리 중심으로 잘 확인하시면 돼요. 자,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수요곡선의 모양을 확인했네요. 완만하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확인했는데 자, 그럼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어느 기업에서 이 옷을 파는 기업에서 이 옷의 가격을 올렸대요. 자, 원래 이것이 10만 원이었는데 12만 원으로 올렸대요. 그러면 이 옷을 만들어 파는 기업은 매출액, 즉 총수입이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죠. 몰라야 맞아. 이것은 뭐냐면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전체 수입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옷의 가격을 10만 원에서 15만 원 아니면 12만 원 올렸대요. 올려도 소비자들이 그래 올려라. 나는 그래도 이 옷이 좋다. 다른 거 입을 만한 것도 별로 없고 그나마 이것이 제일 좋다 해서 가격 올려도 수요량이 별로 줄지를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매출액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격을 많이 올려도 수요량이 별로 줄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전체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 올렸더니 이런 싼 맛으로 입었더니 또 올리고 그러네 그러면서 수요량이 많이 감소해 버렸대. 그러니까 가격 올리니까 그냥 찬바람이 씩 나버렸어. 그러면 그 얘기는 가격을 조금 올려도 수요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은 자극보다 반응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격 올리면 오히려 수요량이 너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 수입은 감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나타나에 따라서 전체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의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수치로 계산해서 증명해드리면 가령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업의 총 수입은 가계 총 여기 지출이죠. 가계 총 지출과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소비자한테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총 수입은 가계의 총 지출과 같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하나당 10,000원이고 자, 금액 크면 상태 안 좋아지니까 10,000원이고 판매량이 1,000개 팔았다. 그러면 총 수입은 얼마? 만약에 가격이 10만 원이고 판매량이 만약에 15,000개 팔았다. 그러면 총 수입 그러면 상태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10,000원짜리 1,000개 팔았으면 총 매출액은 몇 개? 얼마? 1,000만 원이죠. 10,000원짜리.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거 누구한테 팔았대? 소비자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10,000원에 팔아서는 소비자는 얼마에 산 거예요? 똑같이 10,000원에 산 것이고 1,000개 팔아서는 몇 개 산 거예요? 1,000개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의 총 지출도 얼마예요? 판만큼 샀으니까 1,000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기업의 총 수익과 소비자의 총 지출은 같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 어차피 똑같으니까 결국은 수요량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판매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판매량을.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 즉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감소하지. 비싸지면 안 팔리니까. 반대로 가격을 하락하면 판매량은 증가하겠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수요량이 어느 정도 크기로 변하냐는 것이 바로 탄력성의 크기 의미거든요. 그러면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전체 수입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탄력성이 1일 때를 봐요. 이럴 때는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도 10%가 감소하는 것이고, 가격이 10% 하락하면 판매량은 1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10% 상승하는 것만큼 수요량이 10%가 감소했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만큼 판매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탄력성이 이럴 때는
가격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전체 수입은 어때요? 변화가 없겠지. 그죠? 왜냐면 올라가는 것만큼 이것이 줄고 내려가는 것만큼의 비율로 판매량이 늘어나 보니까 탄력성이 이를 때는, 즉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상승하든 하락하든 관계없이 전체 수입은 어떻다? 불변이 된다. 불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탄력적일 때, 그러면 이 말은 가격의 변동률보다 수요량의 변동률이 클 때, 만약에 탄력성이 4다 그러면 가격이 10%만 변해도 수요량은 40%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탄력성이 4가 되잖아. 그러면 자, 가격 10% 올렸어요. 그럼 판매량 몇 프로 감소? 40% 감소해버려. 이게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판매량은 많이 감소해버려. 그러면 전체 수입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조금 올려도 판매량이 많이 감소해버리니까 가격을 상승시키면 탄력적일 때는 전체 수입은 감소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10%만 하락해도 판매량은 40% 증가해버려.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체 수입은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요. 반대로 비탄력적일 때, 그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동률보다 판매량, 수요량의 변동률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40%가 변해도 판매량, 수요량은 10%가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4분의 1이니까 0.25,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자, 이랬을 때 가격을 40% 올렸어. 근데 판매량은 10% 감소했네. 이것은 뭐냐면 가격을 많이 올려도 수요량은 조금 감소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격을 많이 올려도 나는 이거나 써야지 다른 거 쓸만한 게 없다 이거거든. 그건 별로 줄지 않으니까 전체 수입은 어떻게 돼요? 증가해 뿌리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판매량은 조금 주니까.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상승시키면 오히려 전체 수입은 증가하는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 많이 해도 수요량은 조금 증가해 버려. 그잖아. 가격을 40% 내려도 세일해도 판매량은 조금 증가해 버려. 그럼 오히려 전체 수입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하락하면 오히려 전체 수입은 감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일 때, 10,000원일 때 수요량이 1,000개였어. 근데 가격이 20,000원 돼도 수요량이 몇 개라는 거예요? 1,000개라는 얘기요. 그 얘기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10,000원일 때는 총 수입이 1,000,000원이지만 가격이 20,000원 되면 총 수입이 얼마 돼요? 2,000,000원 돼버리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것에 비례해서 증가,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비례해서 감소.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것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하는 것에 비례해서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무한대로 감소해버려. 그럼 무한대로 감소한다는 건 하나도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 수입은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지.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완전 탄력적일 때는 전체 수입이 0이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조금만 하락해도 판매량은 무한대로 증가해 버리니까 전체 수입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가지는 극단적인 경우고, 핵심이 이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가 포인트인데, 기업에서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기업 목표라고 볼 때는, 탄력적일 때는 매출액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고가 정책으로 아니면 저가 정책으로, 가격을 저가 정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비탄력적일 때는 매출액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고가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있잖아요. 세일 많이 하죠. 세일은 가격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세일은 어느 때 세일해요? 매출액을 많이 올리려고 세일하잖아. 그러면 매출액을 많이 올리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면, 그럼 세일은 탄력적일 때 세일해야 돼요? 비탄력적일 때 세일해야 돼요? 탄력적일 때. 그죠? 왜?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려야 전체 수입이 어떻게 되는 것이니까? 증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핵심은 이제 이건 논리적인 것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탄력적일 때는 고가정책, 저가정책. 저가정책 쓰는 것이 유리하고 비탄력적인 가격을 올려서 고가정책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여러분들 그 103페이지 가운데 있는 표가 바로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이제 103페이지 있는 것인데 이거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보면 확인만 하세요. 비탄력적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완만한 경우가 이제 탄력적인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기울기가 가파른 거, 이건 비탄력적인 경우고, 그죠? 이것은 완만하면 탄력적인 경우거든요. 자, 그럼 그랬을 때, 기업의 총 수입은 가격에다가 판매량, 수요량을 곱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요량이니까, 이 네모친 부분이 바로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총 수입이. 자, 그러면, 빨간 부분이 총 수입이 되는 것이고, 노란 부분이 총 수입이 되는 것인데, 가격을 올렸을 때는, 노란 것이 커요? 빨간 것이 커요? 노란 것이 크잖아. 그러면 그때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정책에서야 총수입이 증가하는 것이고 탄력적일 때는 자 노란 게 커요? 빨간 게 커요? 빨간 게 크잖아요. 이 얘기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전체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된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이 그래프는 신경 안 써도 돼. 원리만 알면 되는 것이고 그래프에 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원리만 찾아서 확인할 때 탄력적일 때는 고가정책이 유리하고 다시 탄력적일 때는 저가정책이 유리하고 매출액 올리려면 비탄력적일 때는 매출액 올리려면 고가정책이 더 유리하다. 그것만 딱 잡아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지금 계산 문제 하지 마셔. 계산 문제는 따로 제가 시간을 다 내서 따로 다 정리해 드릴 거야. 정리해 드릴 것이니까 일단 여기서는 원리만 파악하고 정리하고 스스로 한번 그 103페이지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한번 쭉 정리하면서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력성의 특히 가격 탄력성의 원리 확인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0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즉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잠시 휴식한 다음에 이어서 보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